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석주라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폐병으로 신음하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가진 땅 한 뙑이 없어 이 집 저 집 허드레시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장작을 패고 밭을 갈아도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은 그저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죠. 석주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신이랑 멍석을 엮어 장에 내다 팔아 약값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너라도 어서 좋은 짝을 만나 장가를 가야지.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저도 장가를 갈 수 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밤, 석주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방 한구석에서 밤새도록 집신과 멍석을 엮었습니다. 마침내 정월 금음께 집신 10켤레와 정성껏 엮은 멍석 5개를 완성했습니다. 이걸 다 팔면 아버지 약값도 마련하고 쌀도 조금은 살 수 있겠지. 다음 날 장에 갈 준비를 하며 석주는 맑은 냇물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크고 각진 코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 석주의 코는 단연 인기였습니다. 우뚝 솟은 바위처럼 당당한 코, 그에 어울리는 각진 턱과 다부진 어깨, 그리고 단단하게 솟아오른 팔뚝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석수가 장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그의 집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여보게, 석주가 멍석을 다 짰다더군. 내일 장에 나간다지 뭔가. 저 우람한 콧대 좀 보게. 코가 저렇게 실하니 다른 곳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어머, 얘는. 그나저나 저 굵은 팔뚝 좀 봐. 한번 만져보기만 해도 온몸이 후끈 달아오를 것 같네. 담 너머로 들리는 아낙네들의 이야기에 석주는 귀까지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더욱 열심히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가 멍석과 집신을 짊어지고 장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과부인 춘정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춘정은 물레방앗간 주인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과 풍만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석주 총각, 그 멍석 참 곱게도 짰구먼.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아, 과찬이십니다. 춘정 마님. 석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춘정은 몸을 숙여 석주의 코를 자세히 살피더니 대담하게 손가락으로 코끝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런 코는 처음 보는구나. 산의 코가 크면 다른 곳도 크다던데 정말일까? 마님, 그게 무슨... 내 아비 폐병에는 맹문동이 좋다고 하더구나. 마침 내가 지난 가을에 캐놓은 맹문동이 있단다. 그녀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숨결이 석주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으로 오렴. 멍석 하나만 가져오면 돼. 내가 맹문동을 듬뿍 줄게. 춘정은 석주의 넓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옷 위로도 그녀의 손길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멍석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원한다면 다른 값을 치러도 좋고. 춘정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석주의 단단한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석주의 온몸이 굳어졌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리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는 석주의 볼에 살짝 입술을 대고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석주는 아버지의 약을 생각하며 멍석 하나를 들고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아, 석주 총각이구나. 어서 들어오렴. 석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 평소보다 헐겁게 옷을 입은 춘정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왔구나. 멍석은 가져왔니?
네. 여기 있습니다. 춘정은 멍석을 받아 한쪽으로 치우고는 천천히 석주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맹문동은 저기 있단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내인지 좀 알고 싶구나. 춘정의 손이 석주의 가슴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큰 코를 가진 사내는 다르구나. 이렇게 단단하고 춘정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석주의 허리띠에 닿는 순간 석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님, 왜 이러십니까? 석주는 춘정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니? 겁이라도 나는 게야? 그냥 맹문동이나 주십시오. 멍석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아침에 뭐라고 했지? 다른 값도 치러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그럼 멍석을 돌려주십시오. 뭐라고? 이미 받은 걸 돌려달라고? 저거 바보 아니야?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고. 넌 평생 총각으로 늙을 게다. 석주는 더 이상 듣지 않고 황급히 물레방앗간을 뛰쳐나와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멍석들을 팔아서 꼭 약을 사오겠습니다. 그래, 석주야. 눈길 조심하거라. 몸 조심하고. 쿨럭, 쿨럭. 석수는 정성껏 만든 멍석들을 짊어지고 추운 겨울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까지는 큰 산등성이를 2개나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이크, 갑자기 웬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가? 멍석이 다 젖겠구나. 석주는 서둘러 눈을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 근처에 버려진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석주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뭐라는 거야? 내가 어딜 봐서 귀신처럼 보인다는 거요? 눈보라에 머리가 젖어서 말리고 있었을 뿐이요.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눈이나 털고 들어오시오. 휴, 10년 감수했네? 나는 처녀 귀신인 줄 알고 기절하는 줄 알았네? 석주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젖은 옷자락 너머로 드러난 맵시 있는 몸매와 단아하고 고운 얼굴에 석주는 순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내 얼굴에 뭐 묻었소?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요? 석주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크고 각진 코가 더욱 빨갛게 물들었지요. 아, 미안하게 되었구려. 그런데 이 추운 날, 처자는 어디를 가는 길이시오? 옆마을에 심부름 갔다가 돌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큰일이요. 오늘 안으로 꼭 돌아가야 하는데. 집이 어디신데 그러시오? 왜 내게 수작이라도 거는 거요? 궁금한 게 왜 이리 많은 것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이 추운 날씨에 처자 혼자 갈 길이 걱정되어 물어본 것이오. 내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나한테 반한 게 틀림없구만. 여인은 살짝 웃으며 석주에게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어디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오. 좋으면 좋다고 말하면 될 것을. 그런데 그 큰 코는 타고난 것이오. 태어날 때부터 이랬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코가 크면 석주는 말을 멈추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코가 크면 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처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오.
나는 여주상단 김대감 댁에서 여종으로 일하고 있소. 내 이름은 연화라 하오. 당신 이름은 무엇이오? 나는 석주라 하오. 저 멍석들은 장에 팔러 가는 물건인가 보. 그렇소. 아버지가 폐병으로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팔아 약을 사려고 하오. 효자로구나. 그 크고 우람한 체격에 효심까지 갖추셨네. 연화의 시선이 석주의 넓은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가자 석주는 또다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거라도 좀 드시오. 연화는 보따리 속에서 찐 감자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어찌 내가 먹을 수 있단 말이오. 그럼 반씩 나눠 먹읍시다. 연화가 감자를 반으로 쪼개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져 감자가 석주의 바지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괜찮소. 내가.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석주의 허벅지 위에 떨어진 감자에 닿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주의 코와 연화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둘은 감자를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져 폐가 안은 무척 추워졌습니다. 연화는 옷자락을 여미며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정말 춥구나. 이대로 밤을 지새다간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어. 시간이 갈수록 방 안의 기온은 더 떨어졌고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연화 처자. 괜찮소? 얼굴이 하얗게 변했소? 연화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급해진 석주는 시장에 팔려고 가져온 멍석 생각이 났습니다. 멍석을 태우면 연화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부엌 아궁이에 멍석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안고 아궁이 앞으로가 따뜻한 불을 쬐게 했습니다. 한참 후 연화의 체온이 조금씩 올라오며 의식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시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연화는 희미하게 눈을 떠 자신을 안고 있는 석주를 보고는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석주는 밤새도록 멍석을 태웠지만 추운 겨울밤을 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석수는 연화의 얼어붙은 몸을 완전히 녹이기 위해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 옆에 누워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우뚝 솟은 코가 연화의 목덜미에 닿자 연화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석주의 단단한 가슴에 밀착되자 석주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따뜻해요. 더 안아주세요. 연화는 반쯤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석주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코가 크니 가슴도 어깨도 넓구나. 석주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연화를 조심스럽게 눕힌 뒤 밤새 불씨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겨울밤이 지나가는 동안 땔감은 모두 타버렸고 아궁이의 불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이 꺼지자마자 폐가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연화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연화 처자.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소. 아무리 흔들어도 연화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석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폐가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눈보라는 멈춰 있었고 동쪽 하늘에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하는 수 없이 의식을 잃은 연화를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연화가 일한다는 김대감 댁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연화야. 연화 처자가 산속에서 쓰러졌습니다요. 그럼 어서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러오너라. 석주는 의원을 데려왔고 의원은 연화를 진찰했습니다.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추위에 기력이 쉬하여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오. 곧 깨어날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구려. 의원이 돌아가자 석주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잠깐. 자네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연하와 함께 폐가에 있었다면 밤새 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더냐? 마님은 그제야 석주를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크고 각진 코와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대감님이 일로 바빠 늘 집을 비우다 보니 젊은 마님의 밤은 외로웠습니다. 석주의 듬직함에 마님의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지요. 연하가 깨어날 때까지 내 집을 떠나지 말 거라. 연하가 어쩌다 쓰러진 것인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찌 알겠느냐. 마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멍석을 모두 태워가며 연하 처자를 살려왔더니 어쨌든 연하가 깨어날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 거라.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석수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 방 옆 건넌 방에서 묵도록 해라. 그 방은 아침부터 불을 지펴 따뜻할 것이다. 허나 만일 밤중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워지거든 내 방문을 두드리거라. 방이 넓으니 곁에 이불이라도 깔아주마. 아니, 마님. 제가 어찌 밤이 깊어갈수록 방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마님이 석주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방은 더 따뜻하니 건너오렴. 석수는 겁먹은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이리 오지 않고 내 곁에 누워라. 석수가 덜덜 떨며 마님 곁에 눕자 마님은 천천히 옷을 풀었습니다. 속적삼 하나만 걸친 채 이불 안으로 들어오는 마님의 모습에 석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마님,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요.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추운 겨울밤에 체온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연하도 그렇게 살렸다 하지 않았느냐? 마님은 철수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대고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님의 손길이 그의 아랫도리를 감싸주는 순간 석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바지를 끌어올리고는 냅다 밖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야, 이놈아. 어디 가느냐? 돌아오너라. 석수는 정신없이 달려 흰 눈이 쌓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저놈이 사내야 뭐야? 어찌 주는 것도 못 받아 먹는단 말이야. 사내답게 생겨서는 어찌 저리 순박한고. 며칠 후 먼 길을 떠났던 김대감, 즉 상행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요. 뭐라? 그 석주라는 청년이 멍석을 태우고 제 몸으로 너를 녹여 살렸단 말이냐? 참으로 의로운 청년이로구나. 마침내 정신을 차린 연화가 석주를 찾았고 상행수는 석주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석주 총각, 내 너에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서방님, 저를 업고 온 다음 날 왜 제 방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어서 말해봐요. 연하야, 그거. 연하야, 너는 당장 가서 부엌일이나 하거라. 그만하시오, 부인. 그래, 석주 총각. 하던 말을 계속해보게나. 석주는 주먹을 불끈 쥐고 상행수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대감님, 이 부끄러운 놈이 연하 처자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주면 좋겠는가? 나리께서 괜찮으시다며? 연하 처자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얼굴에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래, 연하야. 내 생각은 어떠냐? 저도 좋습니다. 석주 서방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님은 분한 표정으로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허허. 그 짧은 시간에 너희들 눈이 맞은 것을 보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나. 내 너희의 혼인을 허락하마. 상행수는 석주와 연화에게 마을에서 가장 깨끗하고 예쁜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해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전답도 떼어주었습니다. 석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산골 마을에서 아버지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의원님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아버지를 돌봐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주와 연화의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상행수 댁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풍악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석주가 저렇게 잘 차려입으니 어쩜 저리 늠름하고 잘생겼는고. 신랑 예복을 입은 석주의 풍채는 마치 양반댁 도령 같았습니다. 이윽고 연지 곤지 찍고 족두리를 쓴 신부, 연화가 수줍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두 사람의 혼례를 시기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님이었습니다. 연화 저것이 석주를 차지해 버리다니. 아이고, 억울해라. 그날 밤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신방에서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방님, 제 족두리 좀 벗겨주시겠어요? 석주의 굵은 손가락이 연화의 족두리에 닿자 두 사람 모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 저고리 고름도. 석수가 연화의 비단 고름을 풀자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그 부드러운 살결에 석주의 온몸에 열기가 올랐습니다. 아, 서방님. 손이 왜 이리 떨리세요? 눈보라 속에서는 이러지 않으셨는데. 그때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석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연화의 부드러운 살 위로 천천히 움직였고 그들의 뜨거운 숨결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촛불 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석주라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폐병으로 신음하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가진 땅 한 뙑이 없어 이 직저 집 허드레시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장작을 패고 밭을 갈아도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은 그저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죠. 석주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신이랑 멍석을 엮어 장에 내다 팔아 약값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너라도 어서 좋은 짝을 만나 장가를 가야지. 그럼 말씀 마셔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저도 장가를 갈 수 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밤, 석주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방 한구석에서 밤새도록 집신과 멍석을 엮었습니다. 마침내 정월 금음께 집신 10켤레와 정성껏 엮은 멍석 5개를 완성했습니다. 이걸 다 팔면 아버지 약값도 마련하고 쌀도 조금은 살 수 있겠지. 다음 날 장에 갈 준비를 하며 석주는 맑은 냇물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크고 각진 코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 석주의 코는 단연 인기였습니다. 우뚝 솟은 바위처럼 당당한 코, 그에 어울리는 각진 턱과 다부진 어깨, 그리고 단단하게 솟아오른 팔뚝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석수가 장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그의 집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여보게, 석주가 멍석을 다 짰다더군. 내일 장에 나간다지 뭔가. 저 우람한 콧대 좀 보게. 코가 저렇게 실하니 다른 곳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어머, 얘는. 그나저나 저 굵은 팔뚝 좀 봐. 한번 만져보기만 해도 온몸이 후끈 달아오를 것 같네. 담 너머로 들리는 아낙네들의 이야기에 석주는 귀까지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더욱 열심히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가 멍석과 집신을 짊어지고 장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과부인 춘정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춘정은 물레방앗간 주인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과 풍만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석주 총각, 그 멍석 참 곱게도 작구먼.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아, 과찬이십니다. 춘정 마님. 석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춘정은 몸을 숙여 석주의 코를 자세히 살피더니 대담하게 손가락으로 코끝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런 코는 처음 보는구나. 산의 코가 크면 다른 곳도 크다던데 정말일까? 마님, 그게 무슨... 내 아비 폐병에는 맹문동이 좋다고 하더구나. 마침 내가 지난 가을에 캐놓은 맹문동이 있단다. 그녀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숨결이 석주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으로 오렴. 멍석 하나만 가져오면 돼. 내가 맹문동을 듬뿍 줄게. 춘정은 석주의 넓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옷 위로도 그녀의 손길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멍석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원한다면 다른 값을 치러도 좋고. 춘정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석주의 단단한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석주의 온몸이 굳어졌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리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는 석주의 볼에 살짝 입술을 대고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석주는 아버지의 약을 생각하며 멍석 하나를 들고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아, 석주 총각이구나. 어서 들어오렴. 석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 평소보다 헐겁게 옷을 입은 춘정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왔구나. 멍석은 가져왔니? 네. 여기 있습니다. 춘정은 멍석을 받아 한쪽으로 치우고는 천천히 석주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맹문동은 저기 있단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내인지 좀 알고 싶구나. 춘정의 손이 석주의 가슴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큰 코를 가진 사내는 다르구나. 이렇게 단단하고. 춘정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석주의 허리띠에 닿는 순간 석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님, 왜 이러십니까? 석주는 춘정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니? 겁이라도 나는 게야? 그냥 맹문동이나 주십시오. 멍석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아침에 뭐라고 했지? 다른 값도 치러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그럼 멍석을 돌려주십시오. 뭐라고? 이미 받은 걸 돌려달라고? 저거 바보 아니야?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고. 넌 평생 총각으로 늙을 게다. 석주는 더 이상 듣지 않고 황급히 물레방앗간을 뛰쳐나와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멍석들을 팔아서 꼭 약을 사오겠습니다. 그래, 석주야. 눈길 조심하거라. 몸 조심하고. 쿨럭, 쿨럭. 석수는 정성껏 만든 멍석들을 짊어지고 추운 겨울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까지는 큰 산등성이를 2개나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이크, 갑자기 웬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가? 멍석이 다 젖겠구나. 석주는 서둘러 눈을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 근처에 버려진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석주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뭐라는 거야? 내가 어딜 봐서 귀신처럼 보인다는 거요? 눈보라에 머리가 젖어서 말리고 있었을 뿐이요.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눈이나 털고 들어오시오. 휴, 10년 감수했네? 나는 처녀 귀신인 줄 알고 기절하는 줄 알았네? 석주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젖은 옷자락 너머로 드러난 맵시 있는 몸매와 단아하고 고운 얼굴에 석주는 순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내 얼굴에 뭐 묻었소?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요? 석주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크고 각진 코가 더욱 빨갛게 물들었지요. 아, 미안하게 되었구려. 그런데 이 추운 날, 처자는 어디를 가는 길이시오? 옆마을에 심부름 갔다가 돌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큰일이요. 오늘 안으로 꼭 돌아가야 하는데. 집이 어디신데 그러시오? 왜 내게 수작이라도 거는 거요? 궁금한 게 왜 이리 많은 것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이 추운 날씨에 처자 혼자 갈 길이 걱정되어 물어본 것이오. 내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나한테 반한 게 틀림없구만. 여인은 살짝 웃으며 석주에게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어디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오. 좋으면 좋다고 말하면 될 것을. 그런데 그 큰 코는 타고난 것이오. 태어날 때부터 이랬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코가 크면 석주는 말을 멈추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코가 크면 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처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오. 나는 여주상단 김대감 댁에서 여종으로 일하고 있소. 내 이름은 연화라 하오. 당신 이름은 무엇이오? 나는 석주라 하오. 저 멍석들은 장에 팔러 가는 물건인가 보. 그렇소. 아버지가 폐병으로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팔아 약을 사려고 하오. 효자로구나. 그 크고 우람한 체격에 효심까지 갖추셨네. 연화의 시선이 석주의 넓은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가자 석주는 또다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거라도 좀 드시오. 연화는 보따리 속에서 찐 감자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어찌 내가 먹을 수 있단 말이오. 그럼 반씩 나눠 먹읍시다. 연화가 감자를 반으로 쪼개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져 감자가 석주의 바지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괜찮소. 내가.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석주의 허벅지 위에 떨어진 감자에 닿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주의 코와 연화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둘은 감자를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져 폐가 안은 무척 추워졌습니다. 연화는 옷자락을 여미며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정말 춥구나. 이대로 밤을 지새다간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어. 시간이 갈수록 방 안의 기온은 더 떨어졌고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연화 처자. 괜찮소? 얼굴이 하얗게 변했소? 연화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급해진 석주는 시장에 팔려고 가져온 멍석 생각이 났습니다. 멍석을 태우면 연화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부엌 아궁이에 멍석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안고 아궁이 앞으로가 따뜻한 불을 쬐게 했습니다. 한참 후 연화의 체온이 조금씩 올라오며 의식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시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연하는 희미하게 눈을 떠 자신을 안고 있는 석주를 보고는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석주는 밤새도록 멍석을 태웠지만 추운 겨울밤을 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석수는 연화의 얼어붙은 몸을 완전히 녹이기 위해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 옆에 누워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우뚝 솟은 코가 연화의 목덜미에 닿자 연화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석주의 단단한 가슴에 밀착되자 석주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따뜻해요. 더 안아주세요. 연화는 반쯤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석주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코가 크니 가슴도 어깨도 넓구나. 석주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연화를 조심스럽게 눕힌 뒤 밤새 불씨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겨울밤이 지나가는 동안 땔감은 모두 타버렸고 아궁이의 불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이 꺼지자마자 폐가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연화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연화 처자.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소. 아무리 흔들어도 연화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석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폐가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눈보라는 멈춰 있었고 동쪽 하늘에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하는 수 없이 의식을 잃은 연화를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연화가 일한다는 김대감 댁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연화야. 연화 처자가 산속에서 쓰러졌습니다요. 그럼 어서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러오너라. 석주는 의원을 데려왔고 의원은 연화를 진찰했습니다.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추위에 기력이 쉬하여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오. 곧 깨어날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구려. 의원이 돌아가자 석주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잠깐. 자네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연화와 함께 폐가에 있었다면 밤새 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더냐? 마님은 그제야 석주를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크고 각진 코와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대감님이 일로 바빠 늘 집을 비우다 보니 젊은 마님의 밤은 외로웠습니다. 석주의 듬직함에 마님의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지요. 연화가 깨어날 때까지 내 집을 떠나지 말 거라. 연화가 어쩌다 쓰러진 것인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찌 알겠느냐. 마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멍석을 모두 태워가며 연화 처자를 살려왔더니 어쨌든 연화가 깨어날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 거라.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석수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 방 옆 건넌 방에서 묵도록 해라. 그 방은 아침부터 불을 지펴 따뜻할 것이다. 허나 만일 밤중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워지거든 내 방문을 두드리거라. 방이 넓으니 곁에 이불이라도 깔아주마. 아니, 마님. 제가 어찌 밤이 깊어갈수록 방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마님이 석주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방은 더 따뜻하니 건너오렴. 석수는 겁먹은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이리 오지 않고 내 곁에 누워라. 석수가 덜덜 떨며 마님 곁에 눕자 마님은 천천히 옷을 풀었습니다. 속적삼 하나만 걸친 채 이불 안으로 들어오는 마님의 모습에 석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마님,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요. 뭐가 안 된다는 것이냐? 추운 겨울밤에 체온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연화도 그렇게 살렸다 하지 않았느냐?
마님은 철수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대고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님의 손길이 그의 아랫도리를 감싸주는 순간 석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 바지를 끌어올리고는 냅다 밖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얘야, 이놈아. 어디 가느냐? 돌아오너라. 석수는 정신없이 달려 흰 눈이 쌓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저놈이 사내야 뭐야? 어찌 주는 것도 못 받아 먹는단 말이야. 사내답게 생겨서는 어찌 저리 순박한고. 며칠 후 먼 길을 떠났던 김대감, 즉 상행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요. 뭐라? 그 석주라는 청년이 멍석을 태우고 제 몸으로 너를 녹여 살렸단 말이냐? 참으로 의로운 청년이로구나. 마침내 정신을 차린 연화가 석주를 찾았고 상행수는 석주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석주 총각, 내 너에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서방님, 저를 업고 온 다음 날 왜 제 방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어서 말해봐요. 연하야, 그거. 연화야, 너는 당장 가서 부엌일이나 하거라. 그만하시오, 부인. 그래, 석주 총각. 하던 말을 계속해보게나. 석주는 주먹을 불끈 쥐고 상행수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대감님, 이 부끄러운 놈이 연하 처자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주면 좋겠는가? 나리께서 괜찮으시다며? 연하 처자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얼굴에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래, 연화야. 내 생각은 어떠냐? 저도 좋습니다. 석주 서방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님은 분한 표정으로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너희들 눈이 맞은 것을 보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나. 내 너희의 혼인을 허락하마. 상행수는 석주와 연화에게 마을에서 가장 깨끗하고 예쁜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해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전답도 떼어주었습니다. 석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산골마을에서 아버지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의원님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아버지를 돌봐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주와 연화의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상행수 댁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풍악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석주가 저렇게 잘 차려입으니 어쩜 저리 늠름하고 잘생겼는고. 신랑 예복을 입은 석주의 풍채는 마치 양반댁 도령 같았습니다. 이윽고 연지 곤지 찍고 족두리를 쓴 신부, 연화가 수줍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두 사람의 혼례를 시기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님이었습니다. 연화 저것이 석주를 차지해 버리다니. 아이고, 억울해라. 그날 밤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신방에서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방님, 제 족두리 좀 벗겨주시겠어요? 석주의 굵은 손가락이 연화의 족두리에 닿자 두 사람 모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 저고리 고름도. 석수가 연화의 비단 고름을 풀자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그 부드러운 살결에 석주의 온몸에 열기가 올랐습니다. 아, 서방님. 손이 왜 이리 떨리세요? 눈보라 속에서는 이러지 않으셨는데. 그때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석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연화의 부드러운 살 위로 천천히 움직였고 그들의 뜨거운 숨결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촛불 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석주라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폐병으로 신음하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가진 땅 한 떼기 없어 이 직저 집 허드레시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장작을 패고 밭을 갈아도 두 식구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은 그저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죠. 석주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신이랑 멍석을 엮어 장에 내다 팔아 약값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너라도 어서 좋은 짝을 만나 장가를 가야지. 그럼 말씀 마셔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저도 장가를 갈 수 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밤, 석주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방 한구석에서 밤새도록 집신과 멍석을 엮었습니다. 마침내 정월 금음께 집신 10켤레와 정성껏 엮은 멍석 5개를 완성했습니다. 이걸 다 팔면 아버지 약값도 마련하고 쌀도 조금은 살 수 있겠지. 다음 날 장에 갈 준비를 하며 석주는 맑은 냇물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크고 각진 코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 석주의 코는 단연 인기였습니다. 우뚝 솟은 바위처럼 당당한 코, 그에 어울리는 각진 턱과 다부진 어깨, 그리고 단단하게 솟아오른 팔뚝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석수가 장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그의 집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여보게, 석주가 멍석을 다 짰다더군. 내일 장에 나간다지 뭔가. 저 우람한 콧대 좀 보게. 코가 저렇게 실하니 다른 곳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어머, 얘는. 그나저나 저 굵은 팔뚝 좀 봐. 한번 만져보기만 해도 온몸이 후끈 달아오를 것 같네. 담 너머로 들리는 아낙네들의 이야기에 석주는 귀까지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더욱 열심히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가 멍석과 집신을 짊어지고 장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과부인 춘정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춘정은 물레방앗간 주인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과 풍만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석주 총각, 그 멍석 참 곱게도 짰구먼.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아, 과찬이십니다. 춘정 마님. 석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춘정은 몸을 숙여 석주의 코를 자세히 살피더니 대담하게 손가락으로 코끝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런 코는 처음 보는구나. 산의 코가 크면 다른 곳도 크다던데 정말일까? 마님, 그게 무슨... 내 아비 폐병에는 맹문동이 좋다고 하더구나. 마침 내가 지난 가을에 캐놓은 맹문동이 있단다. 그녀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숨결이 석주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으로 오렴. 멍석 하나만 가져오면 돼. 내가 맹문동을 듬뿍 줄게. 춘정은 석주의 넓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옷 위로도 그녀의 손길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멍석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원한다면 다른 값을 치러도 좋고. 춘정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석주의 단단한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석주의 온몸이 굳어졌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밤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리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는 석주의 볼에 살짝 입술을 대고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석주는 아버지의 약을 생각하며 멍석 하나를 들고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아, 석주 총각이구나. 어서 들어오렴. 석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 평소보다 헐겁게 옷을 입은 춘정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왔구나. 멍석은 가져왔니? 네, 여기 있습니다. 춘정은 멍석을 받아 한쪽으로 치우고는 천천히 석주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맹문동은 저기 있단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내인지 좀 알고 싶구나. 춘정의 손이 석주의 가슴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큰 코를 가진 사내는 다르구나. 이렇게 단단하고 춘정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석주의 허리띠에 닿는 순간 석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님, 왜 이러십니까? 석주는 춘정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러니? 겁이라도 나는 게야? 그냥 맹문동이나 주십시오. 멍석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아침에 뭐라고 했지? 다른 값도 치러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죄송합니다. 그럼 멍석을 돌려주십시오. 뭐라고? 이미 받은 걸 돌려달라고? 저거 바보 아니야?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고. 넌 평생 총각으로 늙을 게다. 석주는 더 이상 듣지 않고 황급히 물레방앗간을 뛰쳐나와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멍석들을 팔아서 꼭 약을 사오겠습니다. 그래, 석주야. 눈길 조심하거라. 몸 조심하고. 쿨럭, 쿨럭. 석수는 정성껏 만든 멍석들을 짊어지고 추운 겨울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까지는 큰 산등성이를 2개나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이크, 갑자기 웬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가? 멍석이 다 젖겠구나. 석주는 서둘러 눈을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 근처에 버려진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석주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뭐라는 거야? 내가 어딜 봐서 귀신처럼 보인다는 거요? 눈보라에 머리가 젖어서 말리고 있었을 뿐이요.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눈이나 털고 들어오시오. 휴, 10년 감수했네? 나는 처녀 귀신인 줄 알고 기절하는 줄 알았네? 석주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젖은 옷자락 너머로 드러난 맵시 있는 몸매와 단아하고 고운 얼굴에 석주는 순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내 얼굴에 뭐 묻었소?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요? 석주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크고 각진 코가 더욱 빨갛게 물들었지요. 미안하게 되었구려. 그런데 이 추운 날, 처자는 어디를 가는 길이시오? 옆마을에 심부름 갔다가 돌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서 큰일이요. 오늘 안으로 꼭 돌아가야 하는데. 집이 어디신데 그러시오? 왜 내게 수작이라도 거는 거요? 궁금한 게 왜 이리 많은 것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이 추운 날씨에 처자 혼자 갈 길이 걱정되어 물어본 것이오. 내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나한테 반한 게 틀림없구만. 여인은 살짝 웃으며 석주에게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어디서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오. 좋으면 좋다고 말하면 될 것을. 그런데 그 큰 코는 타고난 것이오. 태어날 때부터 이랬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코가 크면 석주는 말을 멈추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코가 크면 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처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오. 나는 여주상단 김대감 댁에서 여종으로 일하고 있소. 내 이름은 연화라 하오. 당신 이름은 무엇이오? 나는 석주라 하오. 저 멍석들은 장에 팔러 가는 물건인가 보. 그렇소.
아버지가 폐병으로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팔아 약을 사려고 하오. 효자로구나. 그 크고 우람한 체격에 효심까지 갖추셨네. 연화의 시선이 석주의 넓은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가자 석주는 또다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거라도 좀 드시오. 연화는 보따리 속에서 찐 감자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어찌 내가 먹을 수 있단 말이오. 그럼 반씩 나눠 먹읍시다. 연화가 감자를 반으로 쪼개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져 감자가 석주의 바지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괜찮소. 내가.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석주의 허벅지 위에 떨어진 감자에 닿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주의 코와 연화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둘은 감자를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져 폐가 안은 무척 추워졌습니다. 연화는 옷자락을 여미며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정말 춥구나. 이대로 밤을 지새다간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어. 시간이 갈수록 방 안의 기온은 더 떨어졌고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연화 처자. 괜찮소? 얼굴이 하얗게 변했소? 연화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급해진 석주는 시장에 팔려고 가져온 멍석 생각이 났습니다. 멍석을 태우면 연화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부엌 아궁이에 멍석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안고 아궁이 앞으로가 따뜻한 불을 쬐게 했습니다. 한참 후 연화의 체온이 조금씩 올라오며 의식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시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연화는 희미하게 눈을 떠 자신을 안고 있는 석주를 보고는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석주는 밤새도록 멍석을 태웠지만 추운 겨울밤을 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석수는 연화의 얼어붙은 몸을 완전히 녹이기 위해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 옆에 누워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우뚝 솟은 코가 연화의 목덜미에 닿자 연화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석주의 단단한 가슴에 밀착되자 석주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따뜻해요. 더 안아주세요. 연화는 반쯤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석주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코가 크니 가슴도 어깨도 넓구나. 석주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연화를 조심스럽게 눕힌 뒤 밤새 불씨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겨울밤이 지나가는 동안 땔감은 모두 타버렸고 아궁이의 불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이 꺼지자마자 폐가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연화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연화 처자.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소. 아무리 흔들어도 연화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석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폐가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눈보라는 멈춰 있었고 동쪽 하늘에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하는 수 없이 의식을 잃은 연화를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연화가 일한다는 김대감 댁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연화야. 연화 처자가 산속에서 쓰러졌습니다요. 그럼 어서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러오너라. 석주는 의원을 데려왔고 의원은 연화를 진찰했습니다.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추위에 기력이 쉬하여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오. 곧 깨어날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구려. 의원이 돌아가자 석주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잠깐.
자네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연화와 함께 폐가에 있었다면 밤새 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더냐? 마님은 그제야 석주를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크고 각진 코와 넓은